이 주치의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이 주치의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혐오하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유방암을 치료하면은 이 주치의가 가슴 부분을 만지게 되잖아요. 어린 히틀러의 눈에는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혐오증이 여기에서 생겨났고 15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마저 떠나갔던 히틀러, 고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엽서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엽서 화가로 살아갔습니다. 이 히틀러한테는 꿈이 있었습니다. 미대 오빠를 꿈꾸었죠.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빈 미술학교에 입학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항상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답니다. 그 떨어뜨렸던 심사위원들이 다 누구였을까요? 유태인들이었다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이 두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죠? 누구와 누굽니까? 히틀러하고 스탈린입니다. 무솔리니가 아니고 스탈린입니다. 이 두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서 격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죠.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두 사람 처음에는 동지였습니다. 나중에는 피 터지게 싸우는 숙적이 되었죠. 히틀러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출신이면서 독일의 총통이 되었고, 스탈린 같은 경우는 조지아 출신입니다. 우리가 조지아를 그루지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조지아 출신으로서 소련의 총서기관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남자의 또 하나의 공통점을 들여다보면 두 사람은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의 희생양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가정폭력이 나중에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수천만 명을 사상하게 되는 2차 대전이라는 큰 비극을 낳게 되는 하나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2차 세계대전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차 세계대전 때 살펴봤던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인들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6월 28일 날에 맺어졌던 이 베르사유 조약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패전국 독일한테 어떤 짐들이 얹혀졌을까요? 해외 식민지를 모두 포기할 것. 두 번째, 알사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반환할 것. 이건 알짜배기 땅입니다. 세 번째, 이 전쟁 배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1250억 마르크인데요. 달러로 환산하면 150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공군과 잠수함을 보유하지 말 것. 그러면 이 공군과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주변국들이 철저하게 독일을 감시해야 되겠죠. 다음에 육군, 해군 병력을 10만 명 이내로 제한할 것. 이것도 역시 주변국들이 감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조항을 보면서 독일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일 첫 번째, 반드시 우리의 영토를 되찾아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외세의 간섭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했다는 거죠. 당시 주변국들이 독일을 보는 시각이 담겨있는 사설이 있습니다. 영국판 일요신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발가벗고 있는 한 남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 남자가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죠. 독일 제국의 비레른 2세의 모습입니다. 보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의 모습인데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죠.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피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919년 날짜에 적혀 있는 표지였습니다. 여기에서 독일인들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나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해주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칭찬해주면 되죠. 우쭈쭈쭈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팍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일인의 자존감은 어떻게 올리면 될까요? 칭찬해주면 됩니다. 너희들 게르만족이 세계 최고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해. 그걸 히틀러가 잘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종주의라는 겁니다. 독일인 게르만족 제일주의, 우월주의라는 겁니다. 독일인의 민족주의는 어느 한 민족의 희생양을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희생양이 누구였을까요? 유태인이라는 거죠. 유태인은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유럽 사회에서 왕따 아닌 왕따로 살았습니다. 유대인 혐오주의가 팽배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 히틀러가 잘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경제학자 한 분이 나오시죠.
케인즈입니다. 나중에 뉴딜 정책을 입안했던 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파산했으며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적개심이 히틀러를 등판시켰다. 이 사람은 2차 대전을 예견했습니다. 이 독일인의 무너진 자존감이 결국은 주변국을 침략하게 만들 것이라고 케인즈는 2차 세계대전을 예언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은 경제대공황입니다. 1929년에 일어났죠. 혹시 여러분 경제대공황이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일어났죠. 왜 미국에서 경제대공황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11월 달 정도에 끝났고 베르사유 조약이 1919년에 맺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1920년대의 미국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1920년대는 어떤 시대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920년대는 광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황금의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개츠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타이틀이 붙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920년대 미국은 자본주의가 꽃을 피웠을 때입니다. 최고조로 달했을 때라는 거죠. 전 세계의 공업 생산량의 40%를 바로 미국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포드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대량 생산 체제, 이것으로 미국은 세계 공업 생산량의 40%를 차지했습니다. 호황 중에 호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금주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술 제조를 금지하는 겁니다. 1920년대에. 위대한 개츠비 소설이 만들어졌을 때가 1925년이었거든요. 금주법의 한 복판에 바로 위대한 개츠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주법은 왜 미국 사회에서 만들어졌을까요?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습니까? 청교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였죠. 청교도인들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금욕이에요. 절제예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타락할수록 기독교 복음주의가 판을 치게 되죠. 이 음주, 술이 바로 이 사회 타락의 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술만 없으면 부정부패 타락이 없어진다. 사치 향락이 없어진다고 판단을 했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란 사회는 이민사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민자 중에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독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그러면 뭐가 유명하죠? 맥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적국이었던 독일 사람들이 만약에 술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큰 부를 쌓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위대한 개츠비는 그 당시에 이 금주법이 시행되던 1920년대에 뭐로서 성공을 합니까? 밀주를 하게 되죠. 여러분 먹지 마라 그러면 더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밀리에 만들어진 술은 값이 되게 비싸겠죠. 그래서 마피아 조직하고 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집단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밀주로서 성공을 했던 사람이 누구 바로 개츠비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결과는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총 맞아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이 개츠비는 밀주로서 굉장히 부유해졌고 억만장자가 되었었죠. 억만장자가 되었던 이 개츠비가 매일매일마다 파티를 엽니다. 너무나도 호화로운 파티를 열죠. 파티를 여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첫사랑 데이지를 찾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파티를 열다 보면 내가 사랑했던 첫사랑 데이지가 부병이 올 수 있을 거야. 진짜 이 파티에서 첫사랑 데이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첫사랑 데이지와의 사랑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말죠. 그리고 총에 맞아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이 위대한 개츠비의 소설가 피츠제럴드는 아마 이런 걸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호황기였던 미국이 결국은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1920년대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위대한 개츠비의 한 장면을 영화로 감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 개츠비의 잔에 담긴 저 액체는 술일까요? 물일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던데요. 이것은 물입니다. 물 한 잔 잠깐 먹고 갈게요. 1920년대의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왠지 파티하고 싶지 않습니까? 드디어 왔습니다. 몇 년입니까? 1929년 10월 24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블랙 더스데이,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르죠. 경제 대공황의 징조는 9월 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출렁거리기 시작했었죠. 10월 24일 날 대량 투매가 시작됩니다. 주식을 대량 팔기 시작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그 당시 최고 큰 은행이었던 JP 모건이라는 은행이 이때 10월 24일의 주가 폭락을 막아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더 이상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10월 29일, 5일 뒤에 그때를 우리가 검은 화요일, 블랙 투스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장마치 하루 만에 주가가 22%가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에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300억 달러가 날아가 버려요. 300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 투자했던 전비의 총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많은 돈이 단 2주 만에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1920년대는 매일매일 주가가 최고치를 찍었어요. 주식만 사면 돈을 벌었다는 거죠. 기업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빚을 내어가지고 뭐를 샀다는 거예요?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2배의 타격을 가지겠죠. 이때 뉴욕 맨하탄의 마천루, 이 높은 건물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을까요?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경제 대공황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경제 대공황이 왜 일어났을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생산 과잉이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때 호황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장터는 유럽이었잖아요. 미국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전쟁 물자를 팔아먹으면서 군수산업이 굉장히 번창을 했다는 거죠. 전쟁이 끝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줄어버렸잖아요. 생산 설비는 그대로 있는데 이 생산 과잉이 결국 문제가 되어가지고 경제 대공황의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으로 기업이 몇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까? 자그마치 14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 2만 5천 개 중에서 1만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는 거죠. 기업이 도산하니까 당연히 은행도 도산을 같이 하게 되겠죠. 이 1만 개가 도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도시에는 은행 자체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자그마치 몇 %였습니까? 25%였어요. 노동인구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였다는 거죠.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대공황 당시의 미국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 GNP를 우선 한번 살펴볼까요? 1929년에 대공황이 시작했을 때 실질 GNP가 저 정도였다면 1933년에는 56.5%, 반이 떨어집니다. 반이. 56.5로 반이 떨어지고요. 실업률을 보시면 32였다가 1933년 대공황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25%에 달한다는 거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전부 다 하향 곡선을 겪고 있죠. 그러면 이 미국발 경제 대공황은 유럽에 어떻게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경제 호황기였을 때 미국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나라가 유럽의 독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돈으로 독일 경제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재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영국과 프랑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하고 본국 사이에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제고품을 그대로 식민지에 또 맡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블록 경제를 통해가지고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던 나라가 프랑스하고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등장했습니까? 바로 루스벨트입니다. 우리가 벨트 풀린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루스벨트가 드디어 뉴딜 정책을 통해가지고 이 뉴딜 정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강화시켜가지고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바로 이 뉴딜 정책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독일과 일본이었다는 거죠. 미국이 투자했던 150억 달러, 경제 대공황이 닥치면은 이걸 회수를 해야 되겠죠. 독일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의 식민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전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극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전쟁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 자본주의의 발달을 하면 계급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럼 내부적인 모순을 내부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는 결속하게 되겠죠. 두 번째, 이렇게 재고가 쌓인 것을 한 번만에 소진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전쟁밖에 없다는 거죠. 군수 산업이 활발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업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이 두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군국주의를 통해 가지고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20, 30년대에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딱 일어나가지고 나라마다 다 힘들었는데 유일하게 경제공황을 피해갔던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소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소련은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때 스탈린이 신경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경제가 발달했죠. 공산주의 경제의 핵심이 뭘까요? 생산 설비를 국가가 통제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통제한다는 겁니다.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대공황을 비껴놨던 유일한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두 번째 요인이 있었고, 세 번째는 문제적 남자죠.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답니다. 그러면 히틀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괴물이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히틀러의 부모님을 한번 볼까요? 왼쪽이 히틀러의 엄마고요. 오른쪽이 히틀러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초상화는요, 과거 히틀러의 산장에 있었던 초상화였고, 히틀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개인이 소지를 했었고 경매시장에 나왔던 초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히틀러의 유년 시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를 연구했던 사람의 말로는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모험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모험 소설을 통해서 히틀러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고통을 참는 것이 용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히틀러의 아버지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이었죠. 이 남자는 3번을 결혼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히틀러의 엄마 클라라는 3번째 부인이자 히틀러는 4번째 자녀였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술을 굉장히 많이 먹은 알코올 중독자였죠.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렸던, 학대했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히틀러는 모험 소설을 통해 가지고 고통 참는 게 용기라는 것을 터득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알로이스가 히틀러를 채찍으로 때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뭉덩이를 사용합니다. 뭉덩이를 가지고 엉덩이를 때리는데 히틀러가 한 번도 울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자기 비서한테 한 말이라고 하죠. 이 히틀러가 울지를 않자 아버지는 더 이상 히틀러한테 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 클라라였죠. 아내 클라라는 이 알로이스와 사이에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4명의 자녀를 유년 시절에 다 잃어버려요. 아이가 유년기 때 다 죽어버립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래서 학대를 당하다 못해 자녀까지 먼저 떠나보냈던 클라라, 결국은 암에 걸립니다. 유방암에 걸리게 되죠.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이 엄마에 대한 사랑 굉장히 지극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엄마를 돌보면서 나중에 결국 이 클라라가 유방암으로 죽게 됩니다. 이때 이 유방암을 치료했던 주치의가 하나 있습니다. 주치의가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런데 이 클라라가 죽었을 때 이렇게 슬프게 우는 자식은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이 바로 히틀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틀러를 연구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주치의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이 주치의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혐오하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유방암을 치료하면은 이 주치의가 가슴 부분을 만지게 되잖아요. 어린 히틀러의 눈에는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혐오증이 여기에서 생겨났고 15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마저 떠나갔던 히틀러, 고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엽서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엽서 화가로 살아갔습니다. 이 히틀러한테는 꿈이 있었습니다. 미대 오빠를 꿈꾸었죠.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빈 미술학교에 입학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항상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답니다. 그 떨어뜨렸던 심사위원들이 다 누구였을까요? 유태인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오스트리아에서 정착하지 못했던 히틀러는 어디로 떠납니까? 독일로 떠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1차 대전 때 징집을 당하죠. 히틀러는 겉모습은 굉장히 유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터에만 가면 에너자이저가 됩니다. 어디서 힘이 솟는지 몰라도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전쟁터만 나가면 힘이 솟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죠. 히틀러는 1921년에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우리는 이걸 나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의 당수가 되면서 1930년에는 나치스를 제2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1933년에는 독일 수상이 되었고 1934년에는 독일 총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일 사람들이 스스로 자책하는 게 있습니다. 나치의 히틀러가 선거로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선택했다는 거죠. 독일 국민들이 나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걸 독일 국민들은 아직까지 수치스러워하고 반성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치스에 보면은 저 깃발 있죠. 전범기죠. 이걸 하켄크로이츠라고 합니다. 하켄크로이츠. 이 하켄크로이츠는 혈통을 의미해요. 게르만족의 순수한 혈통, 이 혈통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